출판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50대 이상을 버리자. 그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네. 기존의 세대들 어차피 이 책 읽어봤자 뭐 부족 뭐 감정 나오고 그리고 또 왜 이 얘기는 뺐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누구도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절대적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는 DJP 연합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거의 안 했는데 네.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결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윤 전선이 굉장히 중요한 때고 저쪽에서는 세대포 이론을 들고 나오니까 과거에 마오와 장개석도 손을 잡았는데 2번이나 그렇죠. 국공합작을 그 원수들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케스트 오동진입니다. 대선이 목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리더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고요.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죠. 한국이 참 뭐랄까요, 나쁘게 유명하게 정치적 상상력이 없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걸맞는 책이 한 권 나와 있는데요. 리더의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리더가 필요하고 또 어떤 리더의 상상력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사를 통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네, 오늘 이 책을 쓰신 리더의 상상력의 저자 심영환 선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일단 나가시는 방송 프로그램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뭐 그건 뭐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많아서 그런 거지. 네. 제가 정작 집중하는 거는 이제 역사 그렇죠. 문제고 네. 역사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표현되는 방법이 네. 이제 글이냐, 방송이냐, 네. 활동이냐로 나눠지는 거여서요. 저는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네. 공부하고 네. 대신에 이제 어떤 특정 주제가 왔었을 땐 그거 갖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좀 주제를 따로 찾고 그 정도. 네. 직접 하신 유튜버 현대 사는 심영환. 현재 사는 심영환. 현재 사는 심영환. 네, 약간 네. 중의적으로 해서요. 아하, 네. 현재 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대학생 때는 네. 이 팩트가 중요하다는 이제 입장이어서 이에치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뭐 당연히 팩트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현재 해석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어떤 크로체적인 네. 담론에 완전히 이제 네. 경도돼서 과거사는 없다. 약간 그런. 역사 교육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네. 또 한양대에서 역사학과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회 청문회 연구 뭐 네. 이렇게 아마 논문을 쓰신 것 같고요. 여러 채널에서 또 여러 방송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 요즘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 분들이 책보다는 영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더 즐겨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책도 많이 내셨어요. 역사전쟁, 헌법의 상상력, 단박의 한국사. 이거는 뭐 하루 만에 읽는 한국사 이런 스타일로 쓰시는. 단박의 한국사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그건 이제 주제별로인데 이제 글을 좀 풀어 쓴 거고 네. 하루 만에 읽는 시리즈는 이제 그 있죠 원래. 1일 1페이지 365라고 네. 그건 제가 이제 아예 베스트셀러를 노리고 네. 썼던 시리즈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베스트셀러 되셨어요. 작품성과 이제 이게 안 하면 생존이 안 돼서요. 네, 그럼요. 역사학자가 먹고 살아야죠. 네. 그 리더의 상상력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역사서 같이 비교적 1970년대 특히 뭐랄까 40대 기술원이 나왔을 때 맞아요.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요때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대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세대이기 때문에 마치 정리하듯이 복귀하듯이 봤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은 세대 분들은 또 어떤 역설적으로 내로우해서 이 시기가 좁혀지니까 이 시기를 잘 이해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어려운 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층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쓴 책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부제 김영삼 김대중 이름이 안 들어가 있고 네. 책을 이제 펼쳐야지만 안쪽 날개에 이제 두 분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출판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50대 이상을 버리자. 그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네. 기존의 세대들 어차피 이 책 읽어봤자 뭐 부족 뭐 감정 나오고 그리고 또 왜 이 얘기는 뺐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일종의 독자군이 있는데 제 또래 혹은 제 또래 이하여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고 대학생 때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학년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험은 했는데 판단을 했던 세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하면 막 제 판단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땐 그랬던 시대가 아니어서 일종의 경험은 했는데 이제 연구해 보진 않은 주제. 근데 이게 사실은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티브 같아요. 네. 선배 선생님들 뭐 보더라도 자기들의 어린 시절을 이제 현대사가들이 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뒤집어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김영삼, 김대중은커녕이고 뭐 노무현 모르죠. 이런 이름도 이철승도 몰라요. 이철승 아예 모르고. 유진사는 누구냐 그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좀 역사화가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갖고 온 이야기죠. 그 사실은 그래서 킹메이커란 영화가 나왔을 때 처음에 보고 나서 저거 유진산,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의 그 당시에 40대 기술원 신민당의 맞아요. 그 당내 경쟁 때 얘기인데 야 저걸 애들이 알아먹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감독과 그 감독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김대중의 이름도 딴 이름 쓰고 다. 그래서 완전 극화된 것처럼 해야지만 저거를 오히려 리얼리티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의 얘기로 받아들여서 영화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현대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에게 접근하기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이 책도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 3당 합당이잖아요. 그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합당하는 얘기가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고 어쩌면 거기에서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가졌던 리더의 상상력을 좀 추출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자가 우리 심영환 선생이.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일 것인데 어떻게 썼을까.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뒤를 또 보면서 그럼 DJP 연합도 나올 텐데 그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썼죠. 길게 쓰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 비중의 차이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리더의 상상력이니까 정치적 상상의 공간의 측면에서는 그 3당 합당이 더 드라마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DJP 연합이 김대중의 상상력이 더 컸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DJP 연합에 대한 비중이 좀 적었던 거는 뭐 의도했던 건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둘의 정치적 리더십이라는 게 풀어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 모든 판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 김영삼, 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뭐 뭐 노태우, 뭐 박철원 여기서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호랑이 잡으려고. 본인 자서전에다가는 정치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으니까 너네 왜 날 못 믿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야합이라고도 그랬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3당 합당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유사 민주주의란 말이 나왔죠. 그런 말이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뭐 각서도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 한다는 각서 사인 다 써서 근데 마산 내려가고 막 여기도 잘 그렇죠. 나오지만 그런 얘기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뭐 뻔뻔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뻔뻔하게 했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했던 배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인 정치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자신감. 거고 지형도로 따지게 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미 끝났고 노태우라는 지도자는 여튼간에 이제 유혈항쟁 속에서 간신히 태어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노태우라는 지도자 자체가 나를 그렇게까지 얼매게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저 책에서는 김윤환의 이름을 빌려서 썼지만 사실상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이 여건이 생존하려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세력이 생존을 하려면 전두환의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등에 업혀가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김영삼이 구조적으로 파악을 했다라는 거. 그 박철원은 너무 약했죠. 그리고 그때 이젠 정말 잊혀졌지만 이종찬 씨도 있었어요. 네. 지금 이종찬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종찬 선생하고 제가 영화제도 같이 했어요. 최근까지. 그분이 군 시절에 검열관을 했었어요. 그 영화를 검열관을 하면서 많이 보셔가지고 영화에 대한 그 소프트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형태로 많이 하시네요. 놀라운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런 영화도 보셨어요?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그런 행태를 그렇죠. 걸어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또 네, 독특한 네, 매력이 그런 면이 있네. 있어요. 그래서 이종찬 선생은 어쨌든 그 이회영 선생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손자니까. 김구 선생께서 황국하실 때 손잡고 있는 동자가 맞아요. 이종찬 맞아요. 선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역사도 있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파시스트가 되실 분은 아닌데 그 당시에 대한으로는 진짜 약했죠. 약했죠. 예. 박철원은 너무 젊었고 너무 잘 그렇죠. 먹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아요. 쓰신 것처럼 네네네. 김영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내가 좀 약간 거짓말을 하더라도 따라와 이런 건데 맞아요. 그때는 통했다. 그때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 좀 다른 거기도 하고 사실은 그만큼 그때는 이제 양김의 지지율이 높았다라는 거고 반대편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당시 이제 김대중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김영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야권의 대통령 주자는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는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야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게 된 거고 당시에 이제 꼬마 민주당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그게 뭐 평민당? 꼬마 민주당. 꼬마 민주당에서 그 이기태, 맞아. 노무현 네, 이렇게 막 네. 뭐 이부영 씨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잔당이었죠. 그 이기택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안 맞죠. 그런데도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명분과 뭘 찾기 위한. 예. 그 정치공학적인 것들이 많이 횡행하던 때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김대중 대통령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명분을 또 중요시 여기고 사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중도 우파 누가 봐도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의 이미지가 강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뭐 여기 책에도 썼지만 평생 나를 비방한 책 나를 빨갱이로 몬 글이 1억 장이 넘을 거다. 그랬던 사람이니까 훨씬 더 명분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학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김종필과 이렇게 다 협약서도 쓰고. 근데 상상력의 측면에서 보면 3당 합당보다는 DJP 연합이 더 상상력이 풍부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JP와 DJ가 손을 잡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었던 때였어요. 아마 저보다 더 그때 현역이시니까 더 충격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DJ가 JP랑 손을 잡아. 왜냐하면 중앙정보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DJ는 박정희 때 너무나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의 손을 이건 적의 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과 손을 잡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심영환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리더의 상상력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상상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맞아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DJ 모델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지금 훨씬 더 체계화돼 있고 그렇죠. 시스템적이고 타협이라는 것도 명문화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김영삼, 김대중 같은 절대적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지금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뭐 인위적인 정계 개편해야 된다면 저는 DJP 연합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건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로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거의 안 했는데 오늘 뭐 심영원 선생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하자면 대선 목전이고 제가 요로를 통해서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결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반윤 전선이 굉장히 중요한 때고 친 이 라인보다는 그러면 저쪽에서는 세대포 이론을 들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른바 반윤 전선을 어떻게 확대를 하느냐. 과거에 마오와 장개석도 손을 잡았는데 2번이나. 그렇죠. 국공합작을 그 원수들이 서로 죽이는 원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손을 잡았는데 맞아요. 아니 이재명과 홍준표가 손을 잡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것도 상상력 괜찮은 상상력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책을 쓴 목표에 아주 서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김영삼처럼 엄청난 정치적 수완과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더 절차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해서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연정을 하고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 연정할 때 다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미 카리스마의 시대는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정을 해서 그걸 통해 사회적인 새로운 합의로 도달하는 과정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의 요시카 피셔가 외무장관하고 이랬던 것도 녹색당과 연정을 통해서 선거 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맞습니다. 그게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거는 상상력을 키우자. 정치가 생물이라면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면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너무 상상력이 없다. 그러면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평소에 인문학적 지평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 사례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로 과거 역사가 어땠는지를 보면 그게 과히 개연성이 없는 얘기가 아닌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공간과 시간을 넓히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대선 시즌에 리더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리더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팔립니까? 뭐 그럭저럭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에요. 이게 잘 팔리면 정치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선이니까. 그러니까 이 책 자체의 아이디어를 기획했던 건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 원래 이런 때 내려 했던 건 아니고 네. 김영삼 김대중 시대를 연구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가 있었는데 네. 대선 때 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대선에서 정말 잘 팔리는 책들은 그 누군가의 치부, 네, 폭로, 폭로, 르포르타주.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르포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걸 딱 깨닫게 되면서 와 이런 게 아니라 뭐 굿바이 이재명, 뭐 김건희의 뒷 이야기.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굿바이 이재명 너무했더라 네, 진짜. 대통령 후보가 아닌 대통령 후보의 가족, 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지금 옥중서강 같은 게 뜨니까 제 책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쳐서가 아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왜 그런 책을 대중들이 사서 볼까요? 이거 조금 나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솔직한 이건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안 했던 건데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오랫동안 체계화된 민주주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아니고 특히 저희 세대로 온다라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희 세대가 일명 이제 X세대인데 저희 세대는 사실은 10대 때 20대 때까지는 그냥 누렸던 세대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민주화 투쟁할 게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김영삼과 김대중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게 얼만큼 사회적인 적합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게 뭐 등록금 깎아달라는 건데 건국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그 당시 9만 원인가 깎아줬거든요. 그 다음 날 그 돈이 부모님들한테 간 게 아니라 그 화양리 일대 술판 갔던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20대 때까지만 해도 이걸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 40대 세대들이 언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 그리고 분명히 정권 바뀔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 그리고 그때 가장 떴던 건 팟캐스트.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소위 말하는 서양식 교과서로 따지면 이념, 계급, 생활의 문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야 저거 조져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스타의 그 어떤 입놀림과 그들이 제기하는 어떤 뭐 음모의 폭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음모론일 수도 있고 이거에 경합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를 이끌어 왔는데 그 동력이 사실은 지금 그 동력의 절정은 저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적폐청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재인 집권 5년 과정 속에서 그것이 대통령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문제가 됐든 간에 이게 더 생산적인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라인을 타서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의 문제다라든지 젠더의 문제라든지 경제민주화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과 이념과 이런 문제로 간 게 아니라 소재가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제 글로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좀 악순환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의 그 세련도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조금 더 세련화되고서 정통화된 것 더불어서 뭐 대중적 포획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교육 현장이든 방송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인기 영합주의나 이런 것들로 흘러갔던 측면도 있고 교육의 측면에서 그렇고 뭐 다른 각 분야에서도 언론의 측면에서는 더했고 그러니까 제가 문화부 기자지만 옛날부터 문화부 기자는 간지부서라고 그랬거든요. 간지부서 일본 말로. 그게 뭐냐면 그 추석이나 명절 때 광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32페이지인데 중간에 넣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중간에 넣는데 광고면만 넣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엔터테이닝한 뭔가를 넣겠죠. 그래서 특별판. 그러니까 이제 문화부는 간지 부서인 거야. 그러면 명절이 없어지면 문화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맨날 간지 부서 그랬어. 그러니까 왠지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층위가 두터워지기보다는 점점 얇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읽기보다는 듣거나 뭐 듣는 것에 있어서 자기 소화력이 뛰어난 측면보다는 그냥 통과하거나 배설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니까 그게 이제 이런 문제로까지 이제 치달아 온 것 같고 그게 이준석 같이 나는 그 친구가 머리가 비상하다기보다는 교활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세대포 이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식의 정치에서 나쁜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다고 확률적으로 계산을 잘 해낸 거고. 그러니까 6070하고 2030을 묶어내는데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세대포 이론이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030이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같이 이제 50대 후반, 60을 다 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20대 애들이 70대 노인들의 생각과 똑같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세태가 그렇게 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건 분명히 책임 소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걸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이건 결국은 학교, 교육, 특히 역사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 교육학자로서 아니 뭐 사실 깊이 공감되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굳이 이제 책과 관련돼서 역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의 크기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현상이 이제 70년대 때 40대 기술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김영삼 하면 김영삼은 사실은 충돌하면서 40대 기술론을 관철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진상이 누구야. 그렇죠. 다행히 이철승이 아직 50대였기 때문에 40대 말이었기 때문에 꼈는데 기존에 있었던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소위 말하는 40대 기술론이란 한마디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의 판이 만들어진 거고. 유진산한테는 당대표 준다고 그랬었어요. 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잘하셨어요. 잘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더 결정적인 건 나중에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의 김대중에 대한 본인의 이제 원한인데 나는 끝까지 이 판을 깨지 않았다. 경선 불복하지 않았고 전국을 내가 너와 함께 돌아다녔다. 그분은 그런 점만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부분 사실은. 있죠. 그런 좀 어찌됐건 이게 정치사적으로 가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낸 거고 저는 그 시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주장이 되게 주목하는 게 이준석 씨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교하기 너무 힘든 게 이준석 씨는 이제 바로 그런 부분 혹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제 당 대표 되신 다음에 이렇게 국회의원들 시험 보잖아요. 예. 그래서 좀 쇼킹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암기 교육의 폐해로 따지면 세대로 올라갈수록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만 해도 이제 암기 100만 명 줄 세우기에서 간신히 대학가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그러니까 박정희를 부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또 박정희를 부정한 테마를 탄생시키기 힘들고 바퀴가 어찌됐건 모순적이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다 대중경제론인 거고 그리고 반공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지키는 궁극적 길은 대화고 여기다 이제 사자 안보 그러니까 항상 김대중 대통령 하면 남북관계 위주로 많이 이 업적이 설명이 되는데 책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썼지만 남북관계는 기본이고 항상 이분의 스타일은 뭐냐면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강자를 그렇죠 약자의 논쟁으로 끌어들이면 이 사람들은 평화주의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발전된 게 이제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햇볕 정책과 더불어서 책에다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도 썼는데 김대중 때 중국의 이제 후진타오 그리고 그 일본의 오부치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또 이제 클린턴과 부시를 끌어들이면서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평화 정착론이 그때 세팅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동북아 균형자론 얘기 자체를 할 수 없죠. 그것도 또 야당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과정이 다 온 거고 저는 그 심영환 선생 같은 분이 사실은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급 되는 그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역사적 두뇌 재생산을 해야 돼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풀었지? 그때 묘수는 뭐였지? 이거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디어가. 맞아요. 많은 역사 속에 사실 해법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측근이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씨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더 이제 막 충격을 받았던 건 신지혜 씨가 이제 윤석열 쪽에 갖다 버림받고 보면서 이게 나이가 중요한 건가? 아니 그동안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나는 웃음밖에 안 나와. 나이가 좀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저만 해도 이제 386 후배이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이렇게 위에서 다 뜯어먹고 있다라든지. 왜냐면 이제 저는 어떻게 조금 운이 풀려서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왜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죠. 왜냐면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기업 강연이나 이렇게 행사 이런 데 가면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소한 50대 중반 이상이고 차 마시면서 차를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제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부장, 팀장이 됐지만
기회가 없는 거죠. 여전히 이제 위에 정력.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젊다라는 거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젊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안은 아니다. 그 부분에서 김영삼 캠들이 달랐다는 거죠. 신지의 문제는 왜 박근혜 2012년 대선 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나 386에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이유로 박근혜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 자가당착 모순인데 바로 현장에 대입할 때는 그렇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지금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쇼컷일 수 있다 이렇게 자기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지 씨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하고 자기 무덤 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경험이 없고 그런 코디네이터가 주변에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도 항상 그룹핑해서 생각하고 이 그룹핑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공통분모가 나오되 그게 상상력을 기초로 해서 나와야 된다. 맞아요. 과거 역사에서는 병자호론 때 그 신하들이 싸울 때 주존론과 화존론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어떤 선택을 했지? 이런 것도 사실 현실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에 대한 소프트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그러면 역사의 소프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 포진시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화를 만들 때요. 시나리오 쓰면 할리우드에서는 한 20명의 시나리오 닥터가 붙어요. 국방 전문, 무슨 언론 전문, 무슨 뭐 의학 전문 이렇게 닥터가 붙어서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안 쓴다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의 호칭을 안 한다. 이거 다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교한. 그러니까 아주 리얼리티가 아주 단단한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닥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코디네이터고 자문위원이고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국정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문을 하는 건지 자문료를 받는 건지 모르는 이것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혁돼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리더의 상상력은 시리즈로 나와야 된다. 이번에 이제 이 삼김 시대가 나왔으니까 네, 네. 과거 현대사에서 현재사는 심용환이란 말처럼 네, 네, 네. 가까운 현대사에 핀 뽑기 할 수 있는 토픽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은 리더의 상상력을 계속 뽑아낼 수 있다. 이거는 이 책은 내가 그래서 보면서 생각한 거는 계속 뽑아먹을 책이다. 이번에 대박 안 났으면 다음번에 네, 네. 대박.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조선시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을 역사하는 사람이 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조선에다가 빨대를 꼽는 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조선왕조 좋아해요. 여전히 숙종 이번에도 그 옥긋동인가 그 정조 이러면 환장해요. 태종으로 승부하라.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 이순신의 바다 이래서 사실 조선시대 좋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작업을 가급적 잘 안 하냐면 이게 약간 역사가들의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그때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됐든 저기 관료가 됐든 사회가 단순하고 왕이 한번 쫙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관료 시스템이 다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으니 솔직히 말해서 세종도 업적을 내기 쉬운 거고, 그리고 연산군 같은 애도 또 나오기 쉬운 건데 지금은 정치 구조 자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성과를 낸다. 그럴 거면 박정희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대사 작업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다. 네. 이거 아니면 이제 미국사 또 미국 대통령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미국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시도해.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박정희 18년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사실 산고가 굉장히 많았고 네, 네. 그때 민주화 투쟁이 가장 격렬했던 측면도 있었고 거기를 보듬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조선왕조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몇 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역사를 전공했고 저의 그 교수님께서 조선왕조실록을 교수 역사를 연구하신 20몇 년 만에 띄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딱. 한 번 띄는데 20몇 년 걸린 분량 거예요. 엄청 많은데. 그럼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인가 걸려서 한 번 정각도 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이거는 그럼 내가 조선왕조를 공부하는데 25 이건 내가 못 하겠다. 기가 팍 죽어서 이제 저도 현대사로 돌았지만 어쨌든 어려운 학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사실은 과거 역사를 잘 알아야 현대사를 잘 풀 수가 있고 현재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어떤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디스토피아를 먹고 자랍니다. 뭐 큰 재앙이 있으면 큰 사건이 있으면 그게 영화적으로 또는 뭐 아티스틱한 측면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영화 무슨 좀비야?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뭐 기생충이 나오고 미나리가 나오고 뭐 우리 학교는 지금이 나오고 뭐 지옥 같은 드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도 한국 사회가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3월, 2월 말 3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또 3개월 있으면 지방선거도 있어서. 그러니까 네. 가끔 그런 질문 받나요? 어떻게 뭐 전망을 하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가? 뭐. 저요? 일단 뭐 저는 이제 정치 쪽 사람은 아니니까 또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다루는 역사학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리더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앞으로 21세기 2020년대를 경유하는 지금 현재에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되는가? 그 조금 이제 생각나는 김에 좀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그 소위 그러니까 뭐 정당을 떠나서 대선 주자들의 상상력이 없다는 거죠. 정책적 상상력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수차례 강조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예를 들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을 굳이 이제 균형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허경영까지는 안 하고요. 네. 허경영도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네. 허경영은 다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 근데 이제 1억은 허황된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그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1년에 100만 원이거든요. 아 너무 작아. 이거는 사실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용돈벌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나쁜 효과가 나버리냐면 그럼 이게 기본소득이 1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오용된 효과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네.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반대편은 이제 또 여전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반공적 전제 이거 아니면 아닐까. 근데 사실 이것도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를 보면 뭐 물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폐쇄하긴 했지만 결국은 대화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취할 수 있는 대북 전략이라는 것은 김대중을 밟고 더 대단한 걸로 가지 않는 한 보수군 지모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양자가 이제 일종 이런 식의 고집스럽게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나 혹은 시대를 대충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허경영이 낫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어떻게 상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가 한국을 백신 허브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공개적으로 아주 대외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백신 허브의 공정을 개성해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성공단 지금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죠. 개성공단을 전부 그 제약회사의 공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거나 판매한다면 북한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가격도 떨어지면 그렇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 좋고 이제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판매만 한다는 게 아니라 공급하면 판매한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난 그건 굉장히 괜찮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양 당이 자기 당 작정의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제가 제일 이제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동네도 이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청약을 늘 적에 나는 가점이 최고점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분명히 안 모시고 사는 것 같은데 그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젊은 층들 입장에서 특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월급 200, 300 벌어가지고 1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없는 현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양당의 정책이 다 주택 공급량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공급인데 근데 이게 아마 저보다 더 그때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주택 공급으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노태우 대통령 250만 호. 근데 이제 건축사적으로 도시건축사로 보게 되면 전두환 때 이제 500만 호였거든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면 80년대 때랑 90년대 초반에 주택 문제 해결하던 방식이 공급 확대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 토지공 개념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책에도 썼지만 노태우 때 나왔어 노태우 때. 네, 토지공 개념 노태우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알게 모르게 이제 보신 분들이 여기 한 명의 주인공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노태우 얘기에서 나온다고. 왜냐면 이제 노태우를 상대하면서 김영삼, 김대중이 나왔으니까. 그 노태우 재평가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나올 그렇잖아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의 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나의 적대적 세력이더라도 이거 필요한 거 다 받아 쓴다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면 김영삼, 김대중은 사실은 김영삼 이제 세계화와 외환위기라는
막판에 큰 실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부동산 문제 제대로 건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고 이제 시간이 한 20년 흘렀는데 지금도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공급을 해결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는 건 저는 상상력의 위기.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 공개념 개념도 어떻게 보면 다시 좀 따져볼 확대 필요가 재정산할 필요가 그렇죠.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보면 제가 오늘도 느꼈지만 여기 이제 녹화를 좀 늦었는데 제가 보통 저는 이제 강동구에 사는데 파주까지 오는데 계산하던, 왜냐면 저는 이제 파주 출판도 오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에디터들을 만나는 거 좋아해서 오는데 계산하던 시간이 항상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1시간 5분, 1시간 10분.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니까. 근데 오늘 1시간 20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왠지 아시잖아요. 길이 뚫릴수록 점점점 이게 옛날처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막히는 현상이 이미 나오고 있고, 가만히 제가 어디서 막혔나 봤더니 남양주나 구리 같은 데 너무 도시가 커졌다라든지 네, 네. 김포 쪽이 커졌다라든지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거기서 몰리니까. 악효과가 너무 네. 빠르게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늦은 걸 이제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죄송하다는 괜찮아, 마음. 많이 늦지도 않은데. 뭐. 네. 네, 그래도 이제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미 철진한 정책이고 뭐 그 옆에 자문위원을 두든 연구를 체계주로 하든 간에 이젠 다른 정책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의 강점이라는 건 대통령 권력을 딱 잡으면 뭐 기관장을 적게는 300명, 500명. 예, 그럼 아니 근데 500 최대 숫자로 따지니까 3,000명까지도 임명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건너 임명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 빼고. 근데 그런 아니 임기도 자르고 그냥 바꾸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네, 그냥 중간에. 날려버릴 네, 수도 네, 있고 네. 뭐 그런데 거기에 정책적 상상력이 결여가 된다라면 혹은 굉장히 경직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저 당이 싫으니까 저 당의 정책은 다 틀렸어.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과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많이 비판받았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 역사를 통한 리더의 상상력을 좀 많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30 분들에게 제가 그냥 진짜 이거 얘기하면 라떼는 얘기할 것 같아서 정말 얘기가 꺼려왔던 부분인데 제가 26에 결혼을 했거든요.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30대겠죠. 근데 그때 제가 상계동 개발된 거 아시죠? 88 올림픽. 아유, 알죠. 상계동 들어가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12평?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라떼는 내가 강남 8학군 출신이거든요. 상문고등학교라고 그 유명한 상문을 나왔어요. 비리로도 유명한 네, 그 너무 유명하죠. 제 기자실에 제 교장을 제가 구속시킨.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파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내가 무슨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을 마련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방송하고 뭐 하고 해서 한때 좀 돈 좀 벌었다 또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살다 보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한번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러면 그냥 돈이라는 거 파도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나이 60이 되면 그런 게 다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젊었을 땐 욕망이 많다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라떼는 청약을 받아서 어디가 뭐 15억이 되고 막 누가 뭐 20억짜리 뭐 무슨 잠실에 뭐가 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다지 그게 엄청난 비교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뭐랄까 이렇게 사회적 기준의 그 준거 틀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월세를 살든 큰 평수에 어디를 살든 나의 삶의 질이 무엇을 좌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달랐었던 것 같고 지금 너무 이쪽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의 문제라기도 있지만 본인의 주체적 의지도 좀 개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적 의지가 너무 돈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모든 정치적 판단을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누가 정말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역사학자라고 생각하고 심영환 선생이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은 이 정책적 상상력 때문에 지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공정이 뭔가라고 봤었을 때 사실은 이제 정말 옛날 저도 라떼를 받으면 제가 배웠던 라떼는 기회의 균등 딱이었거든요. 네. 결과의 불평등을 수용해라. 왜냐면
그 눈에 얘기했지만 저희 때 더 심했거든요. 저희 때 인구 베이비붐 막 이런 때여서 한 120~30만 명이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그 전국 몇 %? 제가 전국 7%가 나와 성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딱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제 입장에서 다시 시험을 보고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파국인지에 대한 분노가 느끼는데 책을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집착했던 게 이제 정통성이란 말이에요. 임시정부의 정통성, 민주주의의 정통성. 그것 때문에 막 그 조선총독부 건물 때려 부시고 그거 내가 그거 올라가서 내가 리포트했어요. YTN 기자 시절에. 그래갖고 때려 부술 때 나 떨어질 뻔했어. 나 내 생생 그래서 이거 꼭 부숴야 돼. 그래서 그때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논란 악의 많았죠. 유물이더라도 네, 이거를 맞아. 뭐 어떤 역사적인 유물로 놔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죠. 근데 저는 그걸 다 떠나서 떨어질 뻔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좋으시군요. 우리 카메라 선배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꾸. 오. 꼭 여기서 할게요. 그때 올라.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렇게 조선 총독부를 때려 부수기까지 때려부셨죠. 했어요. 네. 그리고 논란은 있었지만 사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지지율이 90%를 그렇죠. 넘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그때 통과가 됐던 거죠. 그렇죠? 일제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네, 거였으니까. 네. 근데 여튼 이제 정통성인데 이제 그 정통성에서 지금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리더의 상상력 전편이 헌법의 상상력인데 나와 있지만 균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진보적인 사람들 말고 이승만이나 한민당 같이 해방 초기 때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도 균등 경제 비슷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농지기업 같은 게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도 다 찬성하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지어돈 많이 먹어서 그렇죠. 뭐 그런 건 있는데 일단 너무 그래서 쭉 지금까지 와서 헌법 전문에도 그게 내용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반대편으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완전히 성공 못했지만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재벌과 비정규직 허용의 대가로 노사정위원회 법제화였거든요. 또 4대 보험.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4대 보험 당연한 거고 4대 보험이 못 갖는 비정규직의 어떤 비판을 힘듦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4대 보험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보면 노사정위원회가 되게 저는 오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당시에 계획이 없던 그 갑자기 편의점 점장님과 알바생들이 나와서 자기 서로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여튼간에 그 틀을 만든 건 김대중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 때는 다가올 신자유주의 시대. 근데 그때는 어찌됐건 보호무역이 끝나고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가는 거니까 신자유주의적 개혁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무형의 정체성, 정통성을 만들어줬고 어떤 사람은 구조적인 실마리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책에다가 그걸 무조건 다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저희 유산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갈 것이냐라는 건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배우고 그렇죠. 상상력을 발동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거나 그렇죠, 확장하는 그렇죠. 것 이게 중요한 네, 거죠. 네. 그 눈에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성이 망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진짜로 삼성의 어떤 삼성이 망했다고 하면 사회적 파워가 클 텐데 노키아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 핀란드의 기업 근데 핀란드는 핀란드가 망하지 않았죠. 망하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망하는 기업의 현상을 인정하고 사회가 다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에서 열심히 하다 잘려도 새로운 길로 하면서 최근에 뭐 그 노키아 출신 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일찍 우리도 만들어가야 될 길인 거죠. 그냥 팔짝끼 앉아서 내 집 앞에 전봇대 하나를 갖고 옛날에 이명박 때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전봇대 2개 뽑았잖아요. 근데 내 집 앞에 있는 전봇대도 대통령이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리더의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네. 심영환 선생이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대 중반이시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40대 기술원이 다시 나와야 된다. 여러 분야에서 네, 네, 네. 여러 분야에서 40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요. 진짜로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영화적 상상력뿐만이 아니고 저는 심지어 정치인들이 좀 영화적 상상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영화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멋지게. 경쟁하기도 하고 같이 합작해 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리더의 상상력은 대선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하시느냐에 있어서도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책이기도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선 이후의 세상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그 이후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이러한 인문과학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삼김 시대에 대한 얘기지만 이후에 노무현 시대에 대한 얘기도 또 이후에 이명박근혜 시대 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그리고 거기서 또 추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심영환 선생이 계속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쓰실 거죠. 네. 쓰라는 압박 같은데요. 뭐 한 거는 대박 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분배하는 그 구조로. 중에 하나는 빵 터뜨리면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숙고하겠습니다. 네, 이 유튜브 광고도 주시고 이제 그런 거죠. 분배하는 구조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태우라는 사람이 전두환과 좀 비교될 측면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 아들이 영화 사업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관련. 네네 노재현 씨가 사실은 그 사드 전에 중국하고 합작으로 영화 산업을 하고 잠실에 중국 영화 전용관도 만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를 저는 괜찮게 봐요. 그 뭐랄까 오픈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는데 그다지 큰 장애가 없어요. 뭐 그분의 이념적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중간 지대까지는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더라고요. 상상력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뭐 그 노소영 씨도 뭐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 활동을 많이 하고 노태우 씨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역시 심용환 선생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이제 중간 주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에 가끔 이제 안티도 작동하겠죠. 왜 갑자기 노태우냐 뭐 이러면서 잘 타고 넘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재밌네요. 네. 저도 재밌습니다. 그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떨어질 뻔하셨다는 거. 저는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경험이. 그래서 네. 이런 아주, 네. 얘기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 카메라 선배 아직도 만나면 제가 항상 형 때문에 죽을 뻔했어 제가 이런 얘기. 오늘 감사합니다. 리더의 상상력 재밌게 읽었고요. 많은 분들께 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